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성격이 활발하니까 외향적이야. 나는 소심하고 눈치를 많이 봐서 내성적이야. 저자는 어느 쪽이든 자신이 타고난 성향에 극단적으로 주저앉는 것은 어른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성격 때문이라는 핑계 없이 남에게 휘둘리는 일도 없이 고요하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주도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인싸와 아싸 두 종류의 인간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무리나 조직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사회성이라는 말과 궁합이 잘 맞은 외향인은 자연스럽게 인싸로, 그러지 못한 내향인은 아싸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내향인이 세상의 2등 시민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좌표상 극단에 가까운 내향인인 내 삶을 살펴보자면 몇 년을 주기로 인싸와 아싸의 삶을 번갈아서 한 흐름이 발견됩니다. 또 같은 주기라 해도 어떤 장소에서는 인싸이고 다른 장소에서는 아싸가 되기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임이나 단체를 관찰해봐도 그곳에서의 인싸가 외향인이 아닌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싸와 인싸는 편견과 달리 내외향성과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력은 누구하고나 심리적인 저항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성향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리에 이득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인싸가 됩니다. 그것은 재미일 수도, 친근감일 수도, 일 잘하는 능력이나 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장면에서 아싸였던 나는 그때마다 내가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렸고 꽤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돌아보니 아싸로서의 삶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주는 데에 서툴고 혼자 있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위치를 쓸쓸해하면서도 막상 인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쳐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가 싫어 무리에 한 발 걸치고는 있긴 해도 내 빈약한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붓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방전되어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마련인 내향인이 아싸가 되기 쉬운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쏟을 동기를 찾게 된 무리 속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주겠다는 선의와 자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리 안에서 말과 행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웬만큼 지독한 내향인이라도 그 속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농담도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더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인싸의 삶인 것입니다. 왕후 장상희 씨만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인싸 유전자도 따로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 외향인이 만약 인싸로 살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한국은
언어가 표현된 이상의 의미를 담기 마련인 고맥락 문화권에 속합니다. 고맥락 문화권인 한국에서 배가 고프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밥을 사줘, 나와 함께 먹자, 심지어 집에 가고 싶으니 나를 보내줘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맥락 문화권인 독일에서는 말 그대로 배가 고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무리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맥락이 몹시 중요합니다. 무리 안에서 그 시점에 통하는 정서의 흐름에 맞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감을 잡지 못하고 보폭을 크게 했다가는 나댄다는 비난을 들으며 배척당하기 일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우리 속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묘한 맥락을 잡아내고 해석하는 건 차분하고 공감의 재능이 있는 내향인에게 더 유리한 일입니다. 외향인이 꼭 인싸라는 법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듯 우리도 삶의 주기에 따라 때로는 중심에서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집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주변과의 협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때로는 인싸, 때로는 아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무리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좋았고 있는 듯 없는 듯 자유로운 주변인으로 남는 것도 좋았습니다. 인싸니 아싸니 하고 우월을 나누거나 자조할 것 없이 내 삶의 주기를 그저 흐름에 맡기는 건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뚜렷한 병명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만 무리하면 앓게 되는 통에 어떤 일에건 한꺼번에 열정을 쏟아붓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부건 놀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했습니다. 공부나 일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했고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마쳤습니다.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매일 10분부터 걷기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1시간을 걸을 수 있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몇 달 전에 비행기 티켓을 사놓고 조금씩 계획을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여행이란 없지만 최대한 준비해 놓아야 체력 소모가 적어 여행다운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감정을 하루 단위로 쪼갤 수 없는 사랑이 폭풍처럼 찾아왔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내 안의 화기를 적절히 안배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되고 싶은 무언가는 있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위해 자신을 홀랑 태우고 나는 흔한 서사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젊은 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하룻밤도 세우지 못하는 약골일 뿐이었습니다. 늘 극성스런 자아가 빈약한 육체에 갇혀 있다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이 모든 게 단순히 약한 체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더 몸이 부실한 사람들도 필요할 때 내면의 에너지를 꺼내 쓰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열정이라는 말이 꼭 건강하거나 체력 좋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타고난 그릇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소진도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향성이 짙은 사람들이 일상인으로 살다 보면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지 못해도 몸이 먼저 알아채고 신호를 보냅니다. 자아를 연소시키는 기관의 효율이 낮아서 에너지원이 금방 휘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달리며 연료통을 자주 살피다가 제때 연료를 채워줘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만났다고 정신없이 달리다가는 어느 순간 손 쓸 새도 없이 고갈되어 대책 없이 멈춰 있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내향인들에게 야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의외로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근접한 사람들 중에 내향인의 비중이 절대로 낮지는 않습니다. 전에 책을 쓰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내향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최종 목적지만 바라보며 최대 속도를 내는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놨으니 가다 보면 도착하겠지. 그저 이런 마음으로 눈앞에 놓인 길을 조금씩이라도 부지런히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내향인은 일 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업하다가 부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또 어찌어찌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빛깔의 삶을 선택해 살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법 에너지가 드는 일이지만 동력이 약한 내향인들도 해냅니다. 내향인은 성능이 좀 더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졌거나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집중을 더 잘하기 때문에 종종 외향인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점은 내향인도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겁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처럼 작게 깜빡거리는 것이라도 열정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런 미미한 열정만으로도 출발과 도착이 가능한 게 삶임을 매일 새롭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말로 나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툭 털어버려.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 내용으로 고민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는 진심일 테지만 그 말에는 마음먹기 나름인 일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질리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게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실은 내가 더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툭 털어버릴 수 있기를, 잊을 수 있기를. 하지만 턴다고 털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면 인류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털어버리지 못한 감정 때문이니까요. 내향인은 행동이나 감정 처리 방식이 발산보다는 수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털어버리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바깥 활동에 쓰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라 감정이 흩어질 때까지 외부 자극에 몰두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감정을 쏟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데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삶이 쌓여
그런 일들에 후회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후유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상을 살면서도 공포영화 속 헛것 같은 것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되는 일이 마음 안에서는 안 되는 모순 자체로도 한층 더 상처 입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내향인에게 툭 털어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충고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에 끄덕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외향인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는 그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통 크고 마음 넓어서 사소한 일에 감정을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감정을 놀라우리만치 빨리 잊습니다. 말 그대로 툭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외향인은 마치 총알도 튕겨내는 철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별다를 바 없는 인간이고 감정의 역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입니다. 그들은 종종 내향인이라면 결코 건드리지 않을 영역에 용감하게 접근해 상처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상처는 그들 특유의 내성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어쩌면 툭 털어버리기 어려운 상처의 총량은 외향인이나 내향인이나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정하게 된 것은 상처가 낫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툭 털어버리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아무리 자신을 설득해도 마음의 상처는 곧바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바늘에 깊게 찔린 손가락이 괜찮다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바로 낫는 게 아니든 말입니다. 차라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마음이 덜 부대낍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상처의 물리적 요인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하거나 대화로 해결될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합니다. 부러진 바늘이 상처 안에 들어가 곪고 있으면 아무리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뾰족한 것들을 이전 형태 그대로 남겨두고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만 돌봐도 되는 상태에서 나를 기다려주다 보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툭 털어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히 대처할 것 없이 어물어물 넘겼다가 나중에 꼭 후회를 하고 맙니다. 어릴 때부터 나 자신이 머저리 같다고 느낀 감정 뒤에는 꼭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렴적 사고를 하는 내향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시네요 같은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요즘 일을 많이 했더니 얼굴이 상했나? 오늘 옷을 나이 들어 보이게 입었나? 그러느라 그 상황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상대가 무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맞받아치며 그러세요? 저는 그쪽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같은 노안이네요. 라고 사이다처럼 톡 쏘듯 시원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뒤늦은 시나리오를 쓰며 답답해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매번 그런 일이 닥치면 같은 과정을 순서대로 밟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상황에서 바로 대응하는 건 발산적 사고를 하는 외향인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대처 방법을 미리 배우고 익힌다 해도 막상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우물거리며 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겁이 많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와 흐름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경험과 학습을 수없이 반복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매번 후회를 합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이 대처하는 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종류와 정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라는 게 예전의 후회였다면 요즘의 후회는 이렇습니다. 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하는데.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칼을 든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사범들로부터 비슷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치라고. 그건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피하는 건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들은 말의 칼을 든 사람들입니다. 내가 제압한다고 해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호작용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작은 파편만으로도 치명상을 입고 절뚝이기 마련인 내향인이 대면해 후련한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무례함에 대해 최선의 복수는 최대한 빨리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내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그를 조용히 제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건 가장 세련된 복수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나쁜 구성원에 대한 처벌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고 우회성 가득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뚜렷한 적으로 만드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어떤 입장으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힘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태도에 대한 세상의 징벌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업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거리가 안 들어온다는 푸념 뒤에 어쩌면 운이 나빠 추진하던 일이 틀어졌다는 한숨 뒤에 세상에 조용한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조리와 무례함에 대해 시원시원한 대응을 못할 때마다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상대에게 한 방 먹이는 데에 소질이 없는 내 성정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말로 사이다를 주는 사람들은 간혹 그 때문에 실수도 크게 하는데 그 실수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수렴형인 내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어떤 자리에서 몹시 무례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모욕적인 말과 태도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면서 자신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내 기분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기계적으로 훈련시킨 내 의식이 삐뽀삐뽀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어서 도망쳐. 어서. 나는 아, 네, 그러시군요. 하고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향해 화제를 돌린 후 최대한 빨리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말에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재빨리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한 다음
천천히 이유를 찾는 것으로 내 매뉴얼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민한지 상대가 무례한지가 명확히 보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도 내 인생의 사이라는 속 시원한 말을 제때 기관총처럼 쏘아대는 방식으로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손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저자는 겉보기에는 내향인이기보다 외향인에 가까웠지만 내성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나와 더 친해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일굴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함께 담겨 있으니 읽어보시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